2023년 3월 15일 독일 미넨 경제연구소. 갑작스럽게 울린 긴급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밀러 박사, 당장 소장실로 오세요. 6개월 내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연구소가 문 닫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연구하게 될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라는 것을. 1960년에 GDP가 79달러에서 2025년 33,590달러로 425배 성장,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 조선업 세계 점유율 94%. 하지만 기존의 모든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절대 자리 뜨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츠 밀러입니다. 독일 미넨 경제연구소에서 20년간 글로벌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해온 경제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오전 9시,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소에 출근했던 저에게 갑작스럽게 내려진 긴급 지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밀러 박사, 당장 소장실로 오세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소장실 문을 열자 평소 침착하던 슈미트 소장이 책상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큰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유집행위원회에서 긴급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기한은 단 6개월, 실패하면 우리 연구소 예산이 30%가 삭감됩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연구소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떤 연구입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분석입니다. 1960년부터 2023년까지 63년간의 성장 과정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 말입니까? 소장님, 죄송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경제 발전을 이뤘나요? 슈미트 소장이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밀러, 당신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소장은 책상 위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당시 가나보다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33,590달러입니다. 독일의 48,260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9달러에서 33,590달러라고요? 425배 성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밀러,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합니다. 조선업은 70%, 전기차 배터리는 25%입니다. 최근에는 우주발사체까지 독자 개발해서 세계 7번째 우주강국이 되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문제는 기존의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한국의 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떠밀려온 이 거대한 과제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직접 가야 합니다. 내일 비행기표를 끊어드릴게요.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2023년 3월 16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는데 인천공항은 그보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신식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건설 중인 고층 빌딩들이 도처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1960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의 모습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곧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강남대로를 걸으며 제가 목격한 것들은 경이로웠습니다.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SK 등 세계적 기업들의 본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정말 한국 기업인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씩 검색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3위였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2위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경제 지형도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지멘스, 바스프 같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저녁 식사를 위해 들어간 한식당에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유창한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는데 대화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저희 딸은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요? 네, 뮌헨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뮌헨 공과대학은 독일 최고의 공대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독일 대학에 많이 가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해외 유학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미국, 유럽, 어디든 가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 성장의 비밀 중 하나일까요? 교육에 대한 이런 열정과 투자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한 진짜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경제통계국 김상훈 과장님과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의 경제 발전 연구를 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김 과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저희도 가끔 믿기지 않거든요. 그분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1962년 한국의 GDP는 23억 달러였습니다. 2022년에는 2조 80억 달러입니다. 60년 만에 904배 성장했습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일본도 빠른 성장을 했지만 30년에 걸쳐 20배 정도였어요. 중국도 개혁 개방 이후 40년간 40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0년간 904배입니다. 김 과장님이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에 한국의 수출액은 3,300만 달러였습니다. 2022년에는 6,834억 달러입니다. 2만 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수출 품목의 변화를.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60년대는 가발, 신발, 의류가 수출의 대부분이었는데 1980년대는 섬유, 철강, 조선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2000년대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2023년에는 첨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우주항공 기술까지. 이런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국의 특별함입니다, 박사님. 김 과장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 철강,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까지.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통계청을 방문했습니다. 경제 분석과 박지영 사무관이 가져온 자료를 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말 정확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는 공식 통계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은 경이로웠습니다. 1인당 GDP의 60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6.8%였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는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첨단 기술업으로 발전했으며 대학 취학률은 74.9%로 세계 1위입니다. 25세에서 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1위고요. R&D 투자는 GDP 대비 4.8%로 세계 2위입니다. 박사님, 더 놀라운 건 이런 성장이 독재나 착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진위계수 소득을 포함한 불평등 지수는 0.31로 OECD 평균 수준이고 민주주의 지수는 8.01로 세계 23위로서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환경 성과 지수는 63.7로서 아시아 2위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박 사무관이 새로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의 혁신 지수를 보세요. 2021년 발표한 블룸버그 혁신 지수가 세계 1위이며 특허 출원 수도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과학기술 논문 발표 또한 세계 12위로서 인구 5,200만 명 기준으로는 압도적입니다. 5,200만 명의 인구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독일 인구는 8,300만 명, 미국은 3억 3천만 명, 중국은 14억 명입니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한국의 혁신 성과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박사님이 연구하셔야 할 부분 아닌가요? 박 사무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국의 성장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단지라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들, 24시간 가동되는 첨단 시설들, 그리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김동진 상무와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삼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상무는 유창한 영어와 함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는지 궁금하셔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믿기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 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끔 믿기지 않거든요. 그분이 저를 클린룸 견학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간 반도체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1000배 얇은 회로를 만드는 극한 기술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공정 하나하나가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완전한 초보였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죠. 어떻게 40년 만에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나요? 김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위험하다고 하지 말고 해보자고 하셨죠. 둘째, 인재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셔오고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서 최신 기술을 익히게 했어요. 셋째,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반도체 불황 때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지만 삼성은 오히려 늘렸어요.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저는 메모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 선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결과 불황이 끝나고 나서 삼성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죠. 현재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60.5%, 삼성전자 31.4%, SK하이닉스 29.1%.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의 메모리는 10개 중 6개가 한국산입니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 생산기술연구소 박민수 전무와의 면담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7년 창립 당시 현대자동차는 기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에서 차관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조선소나 자동차 만든 경험이 있나요? 정주영 회장님이 답했죠. 없습니다. 하지만 500원짜리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 조상들이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화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담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했잖아요? 네, 50년 만에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 되었죠. 박 전무가 공장 라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울산 공장에서 연간 150만 대를 생산합니다. 하루에 4,100대씩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품질입니다. 미국의 JD 파워 품질 조사에서 현대차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 차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품질 향상을 자신의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춰 나갔죠. 저녁에는 판교의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AI 연구소 최윤수 이사와의 면담에서 한국 IT 산업의 현주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단순한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닙니다.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보틱스까지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의 연구개발 현장은 실리콘밸리 못지않았습니다. 한국 IT 산업의 특징이 뭔가요? 빠른 변화 적응력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었어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인터넷 사용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루 동안 세계 기업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기업들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감한 도전 정신, 끊임없는 혁신 의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과 혁신 문화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일주일간의 기업 방문과 데이터 수집을 마치고 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증명했지만 정작 그 성장의 근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 경제학 이론은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신고전주의 성장 이론? 한국의 압축 성장 속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 기술 혁신의 속도가 이론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제도주의 경제학? 한국은 제도 변화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발전국가론? 정부 주도만으로는 이런 혁신 문화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빠진 걸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6개월 후 EU 발표에서 한국의 성장은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연구자로서 완전한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오던 그때 호텔 컨시어지가 추천해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이 자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독일에서 공부 잘하고 있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일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자녀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아들이 뮌헨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뮌헨에서 왔습니다. 뮌헨 대학교인가요? 네, 맞아요. 어머, 그럼 선생님도 독일 분이세요? 김미경 씨라고 소개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놀라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아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아들 독일 유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빚을 내서라도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켜주고 싶어요. 한국 부모들은 다 그래요. 김 씨의 말에서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세대는 배우지 못한 한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거든요.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셨죠. 그래서 저희 세대부터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메모장에 급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성장에 숨겨진 동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열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에서 교육 안 시키는 부모 찾기가 더 어려워요. 다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해요. 그날 저녁 저는 김미경 씨의 소개로 그분의 이웃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경이로웠습니다. 이웃집 박 씨는 공장 노동자였지만 딸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옆집 최 씨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들의 영국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건너편 이 씨는 택시를 몰면서도 두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육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어보니 박 씨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지만 자식들은 달라야죠. 공부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해요. 최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가 계층 상승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제강점기 때 못 배운 한을 우리가 풀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못 이룬 꿈을 자식들이 이뤄야 하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는 이런 개인들의 교육 투자와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실현시킨 것은 결국 개인들의 의지와 노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성장의 비밀을 찾았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숫자의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꿈과 희생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나 기업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김대훈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봅니다. 김 원장님의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른 나라 아이들은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아이들은 밤새워서라도 문제를 풀려고 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모두가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해방 이후부터라고 봐야죠.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목을 맸어요. 배워야 살 수 있다는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김 원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들이 논밭을 팔아서 자식 학비를 댔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 이런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공과대학 김민준 교수님과의 면담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95%가 첫 번째 대학생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대학을 나온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대학 교육이 점점 계층 고착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있나요? 간절함이 다르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가족 전체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실제로 학생들과 대화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공학과 3학년 박상현 군은 경상도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경제학과 2학년 이수진 양도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제 학비를 대주세요. 저는 꼭 성공해서 엄마께 보답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성장의 진짜 동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곧 가족의 성공이고 가족의 성공이 곧 사회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오후에는 대치동의 한 독서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독서실 관리자 정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새벽 6시에 와서 밤 12시까지 공부해요. 18시간씩 공부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것도 몇 년씩 계속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물론 힘들어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꿈이 있으니까요. 정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이 첫 번째 대학생이 될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자식 교육에 투자하셨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신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요. 저는 그날 밤까지 독서실에 머물면서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끝까지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 사회 전체의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공으로, 기업의 성공으로, 그리고 국가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침내 한국 경제 성장의 비밀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나 정책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이런 것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만든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성장의 핵심이 인적 자본의 축적과 학습 문화에 있다는 가설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해서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교육통계연구본부 최영수 박사와의 면담에서 놀라운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투자 규모는 정말 특별합니다. 최 박사가 보여준 자료는 경이로웠습니다. 대학 취학률 74.9% 세계 1위, 25세에서 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입니다. 성인 문해율은 99.2%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등교육 이수율 또한 70.5%로 OECD 1위입니다. 이런 교육 성과가 경제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최 박사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요. 고등교육 이수율 상승 5년 후에 1인당 GDP가 상승했고, R&D 인력 증가 3년 후에는 수출이 증가했고, 특허 출원 증가 2년 후 또한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즉, 교육 투자가 경제 성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보며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인재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인적자원연구실 김태영 수석연구원과의 면담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징은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신입사원 교육부터 다릅니다. 김 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 신입사원 교육 6개월간의 투자 비용은 1인당 5천만 원이며 현대자동차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연간 500명씩 파견합니다. LG화학의 박사급 연구원 비율은 35%로 업계 최고입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재가 곧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에요. 그 사람을 최고로 교육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김연구원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정부와 기업이 합의한 것이 있었어요. 인재 육성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정책과 투자가 인재 육성에 집중되었어요. 저는 마침내 한국 성장 모델의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이었고, 이것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연구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은행의 김상훈 과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달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교육 중심 발전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로 기초교육 확산과 인적 자본 형성 시기였고, 2단계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로 고등교육 확대와 기술 혁신을 통한 인력 양성 시기였으며, 3단계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평생학습 체제와 창의적 인재 육성 시기였습니다. 김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 이유도 설명되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원이나 자본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사람에 투자했어요. 자원은 고갈되고 자본은 이동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마침내 이후에 제출할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열정과 투자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고, 기업은 인재 육성에 투자했으며, 개인과 가정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 세 주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결과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2023년 9월 15일 브뤼셀 EU 본부대회의실에서는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27개국 경제 담당 관리들과 유럽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EU 집행위원회 경제 담당 부위원장인 발티스 돈브로프스키스 씨가 물어봤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기적적 경제 성장 교육 중심 발전 모델의 성공 사례.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 1960년과 2023년 한국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79달러, 문맹률 30%, 기대수명 52세였죠. 2023년 현재 한국은 어떨까요? 1인당 GDP 33,590달러, 문맹률 0.8%, 기대수명 83세입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425배의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제조업사회로, 다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3위의 성과, 그리고 최근의 우주기술, 배터리 기술, AI 기술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장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6개월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한국 성장의 비밀은 바로 교육 중심 발전 모델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학 취학률은 74.9%로 세계 1위입니다. 25세에서 34세까지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1위입니다. 사교육비까지 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그런 교육 투자가 정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의 분석 결과입니다. 고등교육 이수율 10% 상승 5년 후 1인당 GDP 15% 상승.
R&D 인력 10% 증가 3년 후, 수출 25% 증가, 특허 출원 10% 증가 2년 후, 제조업 생산성 12% 향상. 교육 투자가 경제 성장의 선행 지표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됩니다. 프랑스 재무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특별함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특징은 강도와 지속성에 있습니다. 첫째, 개인과 가정의 교육에 대한 간절함이 다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 교육에 투자해요. 둘째, 사회 전체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을 믿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요. 셋째, 정부와 기업이 교육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인재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죠.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놀라운 성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의 95%가 가족 중 첫 번째 대학생입니다. 즉,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인재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신입사원 교육에 1인당 5천만 원을 투자해요. 현대자동차는 매년 500명을 해외 연수에 보냅니다. LG화학은 연구원의 35%가 박사급 인력입니다. 네덜란드 경제부 차관이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교육 중심 발전 모델의 핵심 요소들. 첫째, 교육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둘째, 가계의 교육 투자 지원 시스템 구축. 셋째, 기업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산. 넷째,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보장. 다섯째, 평생학습 체제 구축. 이 5가지 요소를 갖춘다면 어떤 나라든 한국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적용하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문화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들은 문화를 초월한 인간 발전의 기본 요소입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작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라도 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제 침체로 고민하는 유럽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시간에 걸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의 성장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 보는군요. 프랑스 재무부 차관도 감탄했습니다. 교육 중심 발전 모델. 우리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네요. EU 집행위원장이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의 연구는 EU의 미래 경제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에필로그. 연구가 바꾼 세상. 발표가 끝나고 3개월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형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교육 예산을 20% 증액하고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인재 육성 국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교육을 통한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미래를 향한 메시지. 2023년 12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로서 말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교육의 힘이 만들어낸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1960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6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문화까지 꽃피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여러분 개인도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겠다는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고 가난한 나라라도 자원이 없어도 사람을 제대로 키우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저는 하인츠 밀러입니다. 한국에서 인생이 바뀐 독일 경제학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랍고 자랑스런 한국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